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 끝내 가석방을 받았지만 고작 2년 만에 다시 악질 범죄에 손을 댔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니시야마 쇼오조. 1953년 야마구치현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냐오냐하는 환경에서 컸습니다. 다만 비록 귀한 아들 취급을 받으며 자란 그였지만 중학교 졸업 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목수 기술을 배웠죠. 이렇게 사회에 나온 니시야마는 건설회사에 취직했지만 상사의 아내와 갈등을 빚고 몇 달 만에 퇴사했으며 이후에는 운송회사에 취직해 부모를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2년 8월경 동료의 물건을 훔쳤다가 체포되는 등 일탈을 보이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의 삶을 망친 것이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경마와 보트레이스 도박에 빠져 점차 빚만 늘어났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마저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게 일쑤였죠. 1973년 채권자가 빚독촉을 하자 그는 한 방 크게 따서 갚겠다 라는 심산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니시야마는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성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에는 이를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죠.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 니시야마는 빚을 없애기 위해 살인을 결심합니다. 1973년 10월 25일 오후 자신이 돈을 빌렸던 옆집 여성의 집을 찾아간 그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돈을 내주자 범행을 은폐할 생각으로 칼로 그녀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통장, 인감을 훔쳐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은 죽기 직전 발견자에게 범인은 옆집에 살던 니시야마라는 유언을 남기며 범인의 정체를 밝히고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 증언으로 인해 니시야마는 지명수배되었고 결국 2달 후 부모님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만 그는 14년 9개월 동안 모범수였던 데다 누나 부부가 출소 후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1989년 7월 20일 끝내 가석방을 받게 되었죠. 당시 그는 누나 부부의 도움으로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 살며 매형의 회사에 취직하는 등 다시금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정시설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하며 1990년 4월 결혼하는 것은 물론 부부 사이에 딸이 태어나는 등 비로소 평범한 삶이라는 궤도에 들어선 듯 했지만 삶이 안정되자 다시금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납니다. 바로 도박이었죠. 당시 니시야마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파친코를 하기 일쑤였고 이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쏟아붓는 악순환. 결국 그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고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1,0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생활비까지 파친코로 탕진했고 가족들은 당연히 그의 도박을 말렸지만 니시야마는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죠. 당시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거절한 외주일을 멋대로 수주한 뒤 이익금을 챙기는 등 규정을 위반하기 시작했고 결국 매형의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듬해 1월 무렵 그는 한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감옥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소개받은 쿠로야마 아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쿠로야마는 원래 차 농가의 장남으로 가업을 이어 차 재배를 이어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선물 투자로 3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파산, 결국 절도와 사기로 징역 9년을 받았던 전과자였습니다. 이들 니시야마와 쿠로야마는 나이도 비슷했고 죽이 잘 맞았던 터라 이내 매우 친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경제관념이 없었던 터라 버는 족족 도박에 탕진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이들은 함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1992년 2월에는 나란히 직장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무직이 된 두 사람, 새로운 일자리가 여의치 않던 와중 쿠로야마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전에 본가에서 차를 재배했었어. 시즈오카의 차는 진짜 맛있지. 거기서 물건 떼서 방문 판매해보자. 이에 두 사람은 각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차를 매입했고 본격적으로 노상해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1992년 3월 22일, 당시 동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니시야마의 누나는 자신의 지인 10명 정도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들 중에는 87세 나이토 야스노라는 할머니가 있었죠. 독거노인이었던 그녀는 마음 따뜻하게도 2만 원 정도의 차를 사며 니시야마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도중 나이토 씨는 니시야마에게 모레가 병원 가는 날인데 다리가 불편해서 하루 종일 걸려 라는 말을 했고, 니시야마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선뜻 호의를 베풀었죠. 하지만 사실 니시야마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6천만 원 정도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수입이라고 해봤자 차를 팔아 고작 몇만 원 정도를 벌 뿐이었고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3월 말 쿠로야마가 반 농담으로 이런 말을 꺼냅니다. 돈 훔치기라도 할까? 하지만 니시야마는 무기징역 가석방 중이었기 때문에 작은 범죄라도 발각되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금 무기징역 생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니시야마는 쿠로야마의 제안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크게 한 건 하자. 라고 대답하며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차를 사줬던 할머니, 나이토 씨였죠. 참고로 쿠로야마는 처음엔 절도만을 고려했지만 니시야마가 얼굴을 들키면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몰아붙이자 결국 이에 동의했다고 하네요. 3월 28일, 이들 둘은 미리 준비한 컵라면 2개와 밧줄 등을 챙겨 오후 7시경 나이토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이들을 약간 경계했지만 라면을 먹어야 하는데 뜨거운 물 좀 달라 라는 요청에 흔쾌히 이들을 집 안으로 들였는데요. 당시 니시야마는 즉시 살인을 결심했지만 쿠로야마는 집안에서 죽이면 시신 처리가 곤란하다 라는 말로 그를 설득했고 결국 할머니를 밖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온천이 있으니 모셔다 주겠다 라는 말로 할머니를 속였고 할머니는 특별한 의심 없이 이들의 제안대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했죠. 범인들은 밤새 이곳저곳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결국 1992년 3월 29일 새벽 무렵 후쿠야마시 북쪽의 인적이 드문 야마노 계곡으로 이동, 할머니를 산속으로 데려간 후 돌로 머리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옆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고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3만 원 정도와 통장, 인감 등을 꺼내 챙겼으며 밤 9시 무렵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금품을 뒤졌지만 별다른 귀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2년 4월 2일 무렵 당시 공범인 쿠로야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혼자 뒤집어 쓰고 자수할게 라며 자수를 결심했지만 니시야마는 이에 대해 네가 자수하면 범행을 숨길 수가 없어 라는 말로 그를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라 설득했죠. 그리고 쿠로야마가 고향에 내려가자 니시야마는 훔친 통장과 인감을 이용해 가짜 위임장을 작성, 약 300만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한편 니시야마의 아내는 남편의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결국 도박에 빠진 니시야마에게는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1992년 4월 6일 피해자가 살던 마을의 이장은 그녀가 집을 비운 것을 수상하게 여겨 행정기관에 연락했고 행정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한 것은 나이토 씨의 차남이었습니다. 비록 나이토 씨는 독거노인이었지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차남이 어머니의 예금 계좌를 조회했다가 실종 이후에도 출금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죠. 이에 경찰은 그녀의 실종이 범죄와 엮여 있을 수 있다고 파악, 이내 니시야마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니시야마는 위조한 위임장으로 출금했을 당시 직원의 요청으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었는데 이 기록이 경찰에 포착된 것이었죠. 또한 출금 전표에서도 그의 지문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는 통장과 도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라며 거짓 증언을 했지만 경찰이 여러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한편
공범이었던 쿠로야마의 범행마저 진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니시야마가 진술한 장소에서 실제로 백골화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는 강도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재체포되어 사건 발생 1년 만에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니시야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살인죄로 받았던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취소되었고 1993년 6월부터 다시금 무기징역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쿠로야마는 니시야마가 기소될 즈음에 이미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얼마 안가 체포되었고 니시야마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대에 서게 되었죠. 1심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냉혹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사회에 준 충격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라는 말과 함께 주범인 니시야마에게는 사형을, 공범 쿠로야마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외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1994년 9월 30일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형은 가장 엄중한 형벌이다. 모든 면을 고려해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내려져야 한다. 계획성이 낮고 강도살인을 자백했다. 복역 태도가 성실했으며 갱생의 여지도 남아있다. 라는 말로 두 범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죠.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전과자가 가석방 중 또 강도살인을 저질렀다. 무기징역은 형이 너무 가볍다. 부당한 판결이다. 라는 말로 니시야마에 대한 사형을 주장했고, 한편 쿠로야마 측 변호인은 쿠로야마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애초에 사르이가 없었으므로 강도살인 미수다. 라며 무기징역마저도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끝내 이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은 상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1999년 11월 15일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검찰은 사형 판단에는 범행 자체의 악질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반성이나 갱생 가능성은 중시해선 안 된다. 니시야마 피고인의 범죄가 사형이 아니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반면 변호인은 형벌의 주된 목적은 교육과 갱생이다. 항소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라며 상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공범인 쿠로야마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시점에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니시야마 측은 정신감정을 이용해 심신미약을 노렸었는데 여기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약 9개월에 걸친 감정 결과 전문의가 공판에서 니시야마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다. 범행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때 형벌을 통한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는 소견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2004년 4월 23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며 시신을 절벽 밑에 버리는 등 은폐 공작을 벌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보다 더욱 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무기징역 가석방 중에 다시 강도살인을 저지른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이다. 갱생 가능성은 현저히 희박하다. 극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니시야마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2007년 4월 10일 재판부는 파친코에 빠져 빚을 졌고 갚을 길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이를 기각, 최종적으로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야마는 사형 확정 후에도 거듭 재심을 청구하며 집행을 지연시켰고 수감 생활 중에는 자신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2년 독거노인 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이 범죄자는 지금도 죽음 앞에서 반성과 속죄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갱생이라는 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